예, 이제 이어서 정책 현안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신데,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도 논란이 됐고, 현재 그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우선 국민의 눈과 예. 일단 국민의 눈으로 네. 보는 것이 필요한데 수술실은 큰 틀에서는 어떤 의료 과정, 의료 행위를 조금 더 투명화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포괄적인 국민의 지지가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수술실 문제가 왜 제기되는가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대리수술의 문제가 있고 또 한편은 수술의 그 적정성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대리수술만 이유라면 CCTV는 설치하되 수술실에 꼭 설치해야 하나? 그러니까 수술 대위를 비추어야 되나? 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대리 의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문만 비추면 되지. 그리고 근데 일단은 그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대리 의사는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쟁점이 남는 부분은 수술대를 비추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 쟁점이 남아요. 근데 수술대를 비추는 것은 수술대를 비춰서라도 의료 수술이 적정하게 행해지는가를 완벽하게 공개하고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그것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혹시 프라이버시, 수술하는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해하는 면은 없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의사의 의료 행위를 과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우선 대전제는 수술을 받는 그러니까 수술을 받는 환자 및 가족의 동의라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남는 게 의료 행위를 과하게 압박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국민적인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술실에 CCTV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만큼 그간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해야 되지 하는 면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대리수술의 문제, 프라이버시의 문제, 의료 행위에 대한 어떤 과중한 압박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잘 걸러내서 토론을 해서 그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이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그러니까 지역의사 선발 전형 역시 이제 의사협회 반발이 큽니다. 근데 이제 지역 의료 환경 개선 차원에서 당정 협의에서 합의도 했는데 이게 합법화가 가능할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첫째는 의정협의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합의를 한 대로 의정협의에서 모든 걸 열어놓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저는 기왕 의정협의를 다시 하기로 했으니 많지 모든 거를 백지에서 제로에서 놓고 다시 토론한다 하는 정신을 기왕 잘 살려서 기존에 제기됐던 안도 혹시라도 복귀할 점이 없는지를 좀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가령 공공의료, 공공의사 또는 지역의사가 늘어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많은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저는 기존에 논의됐던 방법 기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기존에 논의됐던 방법 외에도 그걸 포함해서 더 많은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생각도 있으나 네. 지금 그걸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의정협의회에서 보관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다.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 그렇고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것은 안타깝지만은 본인 다쳤다. 이제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국민들의 판단이 올해 국시에 대해서는 네. 법에 정해지지 않은 기회를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국민 정서나 여론 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를 변화시킬 만한 예. 그런 의대생들 당사자나 또는 의료계의 어떤 분위기 전환이 그다지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올해 원래 봤어야 할 의대생 국시가 진행이 안 되면 예.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어떤 수급의 문제에 지장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그거를 그래도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원칙부터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상 일은 뭐 어려울수록 저 출발점을 잘 다지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학교 다니는 학생을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의료 수급의 문제에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양자가 다 있어요. 양자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거는 과제인데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봐서는 아직까지는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대생들이 의료계의 어떤 뭐 진정한 변화나 자구 노력 같은 게 이제 봐야겠죠. 후속 상황은. 예, 다음 연금 문제인데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연금 통합이라든가 등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연금은 일단 다들 걱정하는 그런 재정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뭐 앞으로 연금 받지도 못한다 하는 거는 일부 과도한 프레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도로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제 현실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는 있어 왔고 또 있는데 이것을 지금 조만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쳐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기가 오늘 이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논의를 시작해서 움직임을 시작하면 그 순간 관련되는 사회적 논의의 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여간 관련된 부분들에서 다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가면서 저희도 그걸 분명히 보고 있다. 보건복지회에서도 놓치지 않고 그걸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 진도를 나가기 시작해야 될 시점인가까지 포함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최근 우리 전 국민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또 뭐 메르스 이런 게 다양한 바이러스 재해가 이제 이어질 그 가능성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못하고 맞은 이제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인데 어떤 능동적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의료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이 나오도록 뭐 기업이든 정부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의료 기술적으로 훨씬 진전된 상황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물론 지금 최근에 뭐 다시 재확산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다 이렇게 된 것은 꼭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른바 뭐 행동 백신 또는 심리 백신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배려 또 공동체적 규율의 준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런 것을 확산하고 의외로 해법은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서로 거리를 잘 두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적절하게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왔잖아요. 일단 그걸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어렵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야 되죠. 예. 이제 그런 걸 기본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백신이나 치료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정부나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제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경제라는 게 생산이나 금융의 어려움이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 경제의 위축에서 주로 오는 것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하는 방법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택배는 증가한다든가 심지어 예술 활동의 경우에도 온라인 뭐 비대면 홀로그램 예술이 증가한다든가 등등 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의 길을 터주고 필요하면은 규제를 열어주고 하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1996년 15대 국회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좀 일찍 하신 편인데 입문할 때 어떤 초심, 누구나 이제 어느 직역이나 어떤 공적 책무를 할 때 초심이 있는데 초심은 뭐 무엇이었나와 30년 이제 정치권에서 어쨌든 굴곡도 좀 있으셨고 그 과정을 헤쳐나오면서 이제 재정립한 나름의 나의 어떤 김민석표 정치 내지는 김민석의 정치 철학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 시작할 때는 비교적 단순하게 뭐 민주 평화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민주 평화 통일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것 같아요. 뭐 농반 진반 내가 한반도가 저 평화와 통일이 되고 나면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농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정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8년 동안 8년 6년 그 재선 6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30대 후반에 서울시장 집권당 후보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려서 높이 가본 거고 그 후에 18년을 땅바닥을 지나서 지하실까지 들어가 봤기 때문에 또 바닥을 기어본 건데 돌이켜보면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건데 기적적으로 돌아온 거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18년이 힘들었는데 요새는 내 18년이 이 공백이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조금 막 뭘 하기 위해서 용 쓰는 이런 거는 안 하는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고 그 기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하나님과 국민이 가장 무섭고 감사하다. 이런 뭐 교훈을 얻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돌아와서의 저는 감사하게도 어찌 보면 정치판에서 한참 잘 나갈 때보다는 조금 더 원칙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가치를 중시하고 또 어젠다를 중시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거 뭐 나라는 어떻게 해야 좋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가치나 원칙 그리고 어젠다와 정책 이런 것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네. 그런 정치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빠른 속도로 정치적 성취를 하셨고 수직 상승도 하셨고, 근데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추락해서 표현대로 뭐 땅바닥까지 지하까지 가는 이제 그 굴곡진 체험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 내공을 키우는데 내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조금 참을성은 좀 생겼겠죠. 네. 그러니까 인내가 뭐 최고의 내공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른바 뭐 386으로 표현하고 이제 86세대 정치적 기득권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심한 냉소로는 뭐 공공의 적이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뭐 정의당도 그렇고 젊은 세대 사이에 있습니다. 뭐 여하튼 기득권을 향유한 측면도 있고 정치적 역할을 기대했던 것보다 좀 부진했던 측면도 사실은 내적으로 있으니까 성찰한다라고 하는 이제 자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볼 때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한편에 20, 30대 후배 세대 또 내지는 청년 정치인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뭐 어떤 조언, 또 의견 개진을 하신다면 어떤 86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네.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책임질 만한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만 86이라고 해도 학생회장 출신의 한 선수가 거의 3, 4선을 넘어가는 손에 꼽히는 정도의 숫자, 그 숫자를 제외하면 너무 다양해서 86 정치라고 획일적으로 부르기가 조금 어렵지 않는. 그런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죠. 네, 네. 별개로는 우리 사회의 86 세대가 이제 대기업의 조직된 노동자나 안정된 게 상위층에 올라간 그런 세대하고도 결합돼서 86에 대한 어떤 비판적 문제의식이 생긴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골고루 볼 때나 이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86이 최소한 중추나 허리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맞다. 뭐 정치를 86 중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이니까 저도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다만 뭐 18년 쉬었다가 이제 왔는데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은 드나? 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간의 공백과 상관없이 저는 그런 질타를 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젊은 층과 관련해서는 저는 최근에 한 20대부터 30대 중반 내지는 한 3말 4초까지 이렇게 정치의 꿈을 키우는 분들을 좀 계속 거의 매일 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양하게 세상이 변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어떤 자산, 자원, 역량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올 준비가 지금 좀 시작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들 도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나의 정치적 롤모델은 뭐 이분 내지 이런 분이었고, 앞으로 김민석은 이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역할을 하고 싶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롤모델이라기보다도 제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분은 현실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뭐 김대중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피껍도 됐고 비교적 어려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정치를 배웠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정치적 사고나 행동 방식에 있어서 비교적 좀 가장 김대중 스타일의 이렇게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비교한다는 것이 좀 외람되지만은 영향을 받았다. 네,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다시 생각을 해봐도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한 모습은 굉장히 오늘에 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내년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김대중 이희호 포용 스쿨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일종의 정치학교, 시민학교를 내년 초에 지금 하려고 이미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요. 그러나 이제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있고 어젠다를 추구하고 새로움에 늘 도전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요. 네. 가치, 의제, 새로움. 예.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김민석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해주세요. 했는데 아, 서로 해줘야죠. 제가 이번에 그냥 하세요. 예, 바로. 김정필 TV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